아테네의 모든 지성들은 저기 아크로폴리스에 모여 우주와 인간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서 그들이 했던 고민을 떠올리는 건 수학자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이 신전은 그리스인들의 논리만큼 견고하고 아름답습니다. 한치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단한 공리 위에 세워져 있죠. Les deux objets qui symbolisent le mieux l'obsession grecque géométrique étaient la règle et le compas. En géométrie classique, toute construction devait se faire uniquement avec ces deux instruments. Pourquoi juste la règle et le compas? Par souci d'économie des moyens, d'économie des postulats. Et puis, les Grecs connaissaient tellement de constructions géométriques qui pouvaient se faire à la règle et au compas, ils espéraient qu'il en serait de même pour toute construction intéressante. 두 점을 이으면 직선이다. 이런 자명한 공리 위에 오직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게 그리스식 논리입니다. 엄격하고 정밀한 세계. 수학자라면 기꺼이 들어가고 싶은 감옥입니다. 불경죄로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아낙사고라스는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하늘은 원이고 땅은 네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질 만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아낙사고라스보다 더 유명해집니다. La quadrature du cercle, c'est ce problème géométrique célèbre de l'Antiquité. Étant donné un cercle, construire un carré dont l'aire est la même que celle du cercle. Et le faire uniquement avec la règle et le compas, selon les principes géométriques de la Grèce antique.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원보다 작죠.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원보다 크죠. 그 사이 어딘가 원과 똑같은 면적이 되는 정사각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작도하는 게 원정 문제입니다. 직선으로 곡선을 알아낸다. 터무니없는 일만은 아닙니다.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직각 삼각형의 짧은 변 두 개로 만든 면적은 빗변으로 만들어진 면적과 같습니다. 어떻게 변해도 위 두 개의 면적은 아래 하나와 같습니다. 아래 반달은 나머지 두 반달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아래 반달을 위로 올립니다. 겹친 부분을 뺍니다. 반달에 남은 부분은 크기가 직각 삼각형과 같습니다. 원과 같은 정사각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가 2000년 넘게 안 풀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15세기의 원정 문제는 굉장한 도전자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그가 그린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간이죠. 팔과 다리를 쭉 뻗고 선 비트루비안 맨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보느라고 미처 못 본 게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왜 원과 네모를 그려 넣었을까요? 그림 상단에 메모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글자를 반대로 써서 거울에 비춰봐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줄에 비트루비우스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대 건축에 관해 남아있는 책은 이 책이 유일합니다. 비트루비우스는 제정시대 로마의 건축가인데요. 우주의 원리는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려면 인체의 비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눕혀놓고 신체 비율을 연구했는데 우주를 상징하는 완벽한 원과 그것을 보완하는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을 수학으로 계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화가는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인간을 원과 네모 안에 집어넣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중심에 신이 있는가 혹은 인간이 있는가, 이건 세계관을 묻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었던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도전합니다. 비트루비우스와 달리 그는 누워있던 모델을 일으켜 세웁니다. 손바닥을 편 길이는 키의 10분의 1이 되어야 한다. 발바닥에서 무릎 관절 아래까지의 길이는 키의 4분의 1이다. 턱 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머리 길이는 키의 8분의 1이다. 그가 직접 측정한 인간은 이전에 나온 인간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하늘의 중심,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땅의 중심, 네모를 그릴 때 중심은 배꼽이 아니라 성기였습니다. 두 사람을 겹쳤더니 중심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사각형을 약간 내렸습니다. 르네상스의 인간형 비트루비안 맨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천재 과학자답게 그는 하늘과 땅이 같다는 사상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밤을 원과 네모의 문제에 빠져서 보냈습니다. 수학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2000년간 내려온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이 문서의 귀퉁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풀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이것이 답일까요? 레오날드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깨선을 중심으로 그린 원이 정사각형과 가장 비슷합니다. 후대 학자들이 면적을 재봤습니다. 원은 153.94, 정사각형은 153.51. 이 값은 이때까지 한 인간이 닿을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값입니다. 레오날드는 어떤 방법으로 원에 접근했을까요? (1999년) 경매장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고서보건가 윌리엄 노엘이 그 책을 봤습니다. 분명 레오날드 다빈치도 그 책을 봤을 겁니다. Yeah, it was unlike any other book I'd ever seen. It was just in terrible condition, and I couldn't begin to read it.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어떤 책을 베낀 필사본인데 그 밑에 또 다른 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복기지였던 거죠. The manuscript was hidden for hundreds of years in this Christian disguise, and no one knew the importance of the classical text that it contained. 서기 940년 한 수도승이 자신이 아끼던 책 한 권을 손으로 베꼈습니다. 벌써 이전부터 손에서 손으로 이미 1000년을 내려오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쯤 지나 한 신부가 이 글자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이 좋아하는 기도문을 옮겨 적습니다. 고서 수집가가 이 책을 구매한 가격은 22억 원. 촬영을 위해 특별히 다시 갤러리로 오게 된 원본입니다. 촌농 악여가 잔뜩 묻은 채 1000년 만에 나타난 책. 학자들이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7, 8년 더 복원하는 동안에 점점 많은 학자들이 이 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Wow, that's amazing. That's amazing. 이건 인류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기도문이 덮어버린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자들, 그리고 원. 아르키메데스,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여기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에서 태어나 활동했습니다. In particolar modo qui vi volevo mostrare praticamente lo specchio Stora. Lo specchio Stora nell'immaginario collettivo era appunto di un'invenzione di Archimede che serviva appunto così nell'immaginario collettivo a praticamente a bruciare le imbarcazioni dei Romani durante l'assedio di Roma su Siracusa. 이집트 유학 중에 만든 나선식 펌프입니다. 낮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기구로 농사 지을 때 유용하죠. 변방의 이 과학자는 자와 컴퍼스로 논리를 따지는 대신 직접 재고 만들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시라쿠사는 로마군에게 여러 번 침공을 받았습니다. 작은 시라쿠사가 오래 저항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만든 무기 덕분이었습니다. Archimedes was he was ahead of his time by millennia. He was probably the greatest physicist and the greatest mathematician of the ancient world. I think of him primarily as a mathematician because he was interested in all sorts of mathematical quandaries like what is pi? 아낙사고라스가 처음 문제를 낸 이후 원정 문제는 여전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원면적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죠. 그리스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서인지 그에겐 자와 컴퍼스에 대한 강박이 없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원을 4조각을 냅니다. 펼치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와 똑같은 모양을 위에 끼워 맞춥니다. 원 2개를 위아래로 붙인 셈이죠. 이 원을 더 잘게 조각냅니다. 더 잘게, 더 잘게. 점점 아래의 곡선은 직선이 되고 마침내 직사각형이 될 겁니다. 직사각형의 절반인 직각삼각형은 원면적과 같습니다. 원둘레는 직각삼각형의 밑변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원의 문제를 직각삼각형의 문제로 바꾼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도 길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크기의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에 대해 아는 건 반지름이 커지면 원도 커진다는 것. 그런데 그 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원이란 도대체 뭘까요? So Archimedes was very clever. He knew that the Greeks knew how to calculate the areas and circumferences of polygons of various sizes. So Archimedes took a polygon that was smaller than the circle and a polygon that was larger than the circle, and he squeezed the circle between the two. 뭘 하나 생각하면은 벌거벗고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원이 알키메데스를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내접하는 육각형이 있습니다. 지름이 1이라면 육각형 둘레는 3. 외접하는 육각형이 있습니다. 역시 둘레를 구합니다. 둘레는 3.4641. 이 두 숫자 사이에 원둘레가 있습니다. 다음 내접하는 육각형을 쪼개 12각형을 그립니다. 둘레는 3.1058. 외접하는 육각형도 쪼개 12각형을 그립니다. 범위는 더 좁아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끈기 문제입니다. 각형을 늘릴수록 두 숫자의 간격은 좁아져서 점점 파이 값에 다가가게 됩니다. And if he were able to spend infinite time on this and get those polygons to have infinite sides, he would have gotten the value of pi. Do you remember how many sides? You saw the palimpsest. Do you know how many sides he? Oh, it didn't have it on the palimpsest. Oh, but I think it was 96. Oh, he got wow. That Something like that. that's amazing. I know. So 주비를 들고 논리로 무장하고 우리는 원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가는 법은 아는데 길이 없었죠. 못 가는 줄 알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인생에서 하루가 남았다면, 1시간이 남았다면 뭘 하게 될까요? 알키메데스는 원을 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Leva i piedi dal mio cerchio. (1965년)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죠. 그가 썼던 논문도 여전히 뜨겁고 죽은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이름만으로 여전히 이슈가 됩니다. 그가 그린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후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르키메데스의 방식대로 파이 값을 구했습니다. (1882년) 이 행렬은 멈추게 됩니다.
파이는 방정식의 답도 될 수 없고 무한하게 계속되는 수라는 게 밝혀집니다. 원정 문제는 풀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존재, 파이입니다. 루차오 씨는 작은 가방을 들고 중국 전역을 돌며 기억력 강의를 합니다. 응용화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찾는 건 그의 암기 실력입니다. 和记忆技巧一些探索。那么今天我们要一起学习的 한참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암기력은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주 고객은 좋은 대학이 목표인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因为当时我是在高三的时候，当时呢因为我在读高三的时候接触到了记忆的方法啊，因为我高一高二的时候学习不太好，所以呢为了让自己学得更快一些，因为想考大学，所以当时呢就是开始学习记忆的技术方法。然后那一年的话，当我把这些学完之后，第一个呢对我的学习帮助很大，那么第二个之后呢，它让我发现其实记忆数字的话并不是那么难。 루차오 씨는 파이값 외우기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2005년에 24시간 4분 동안 소수점 67,890번째 자리까지 암기했습니다. 每两个数字间隔不能超过15秒，然后呢，所以呢也没有时间去吃饭，也没有时间上厕所。那么所以呢，当时是准备了一些巧克力，能够快速的放进嘴里面去。同时呢，为了因为不能上厕所，所以呢我们就带了尿不湿来应对这些问题。当时还有很多医护人员，因为他们怕过程中身体受不了所以当时是有4位的医生，他们在旁边随时待命，怕出现一些意外情况所以呢这个不仅是一个智力挑战，同时它还是个体力挑战。再重新背一遍吗？好。3141595946535. 우리는 파이로 엔진도 만들고 지구 둘레도 계산하고 인공위성도 돌립니다. 9 소수점 아래 15자리 정도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죠. 3 그런데도 한참을 더 갔습니다. 4 6 2 6 4 3 원안에 숨어있는 수, 3 파이. 8 이 수는 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걸까요? 2 닿지 못할 줄 알면서도 가는 이 어리석음. 9 이 어리석음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0 2 8 8 4 1 9 20세기 말 교황청은 400여 년간 비밀로 묻어둔 문서 하나를 공개합니다. 비록 오래 걸리긴 했지만 가톨릭 교회로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1633년에 있었던 한 재판 기록입니다. 가톨릭 역사에 가장 요란한 스캔들이랄까요? Galileus de Galileis Florentinus, de quo alias, cui delato iuramento veritatis dicende, qui tactis etc., prestitit fuit interrogatus. An teneat vel tenuerit et a quanto tempore citra solem esse centrum mundi et terram non esse centrum mundi et moveri etiam motu diurno. 갈릴레오는 이전에도 지금도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동설을 따른다는 건 당시의 우주관을 부정하는 거죠. 그때는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었습니다. 태양을 비롯한 행성들이 순서대로 지구를 돕니다. 맨 바깥쪽에는 별들이 박혀 있습니다. 우주는 여기서 끝납니다. 완전히 닫힌 세계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던 시절, 갈릴레오는 사람들과 얼마나 달랐을 거예요. 모든 천체는 주인인 지구를 따라 움직인다. 천동설은 신과 인간을 설명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런 세계관은 그림에도 드러납니다. 신이나 천사는 크게, 가치가 없는 인간은 작게 그립니다. 또 중요한 인물은 아무리 뒤에 있어도 크게 그립니다. 이 성당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그림은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 당시에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벽 한가운데 누가 굴을 파놓았나? 분명히 그림인데 저 공간은 뭔가? 검은 암흑 속으로 끝도 없이 빨려가다가 질끈 눈을 감았을 겁니다. 갈릴레오는 그 암흑을 똑바로 쳐다본 사람입니다. 암흑, 거기에 무한이 있었습니다. 무한을 맨 처음 본 사람들은 수학자가 아니라 화가들이었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 그림 기법은 원근법입니다. 이 그림은 원근법을 잘 표현한 17세기 그림입니다. 실제 보이는 대로 그리고 싶은 열망이 원근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화가의 눈이 필요합니다. 풍경 앞에 그림판을 세웁니다.
화가가 공간 속에 어떤 지점을 봅니다. 그 지점과 눈을 잇는 선이 그림판을 통과할 때 점이 생깁니다. 더 먼 공간도 와서 점으로 찍힙니다. 그 점을 이으면 선이 됩니다. 선은 어떤 한 점을 향해 갑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두 개의 선이 모인 점. 그림 속에 있던 점이 현실엔 없습니다. 저 길은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화가들이 보여준 한 점, 저기에 무한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집도 지나갈 겁니다. 더 계속 갑니다. 길이 만나는 곳에 무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무한은 도망가 버립니다. 영원히 도망가죠. 무한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무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우리 발밑에 있을지도 모르죠. 점과 선의 경기. 사람의 한 발 한 발이 직선 42.195km를 갑니다. 여기에서 마라톤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수학이나 철학, 많은 것들이 이 나라에서 처음 생겼죠. 칼싸움보다는 말싸움을 잘한 나라입니다. 경기 초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라톤은 인생과 자주 비유됩니다. 좋은 순간에 자기 페이스를 잃으면 안 되죠. 힘든 순간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기는 것보다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한 발 한 발 순간을 건너야 경기가 끝납니다. 그 순간을 잡아볼까요? 순간. 이 순간이 정말 순간일까요? 이 순간을 쪼개면은 그때 순간은 또 뭘까요? (2500년) 전에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매년 7월 축제가 열렸는데요. 사람들은 이 신전에서 마라톤 우승자를 기다리며 토론했습니다. 아테나 여신을 위한 축제 최고 인기 프로그램은 가두 행렬이었습니다. 신전에서 뗀 장식에 그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테네 청년들입니다. 군 복무 중인 18에서 20살 사이의 꽃청년들. 이들은 말을 타고 앞서간 여성 행렬을 쫓아갔습니다. 길가에는 환호하는 아테네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죠.
기원전 499년 축제는 아주 컸습니다. 나석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였죠. 한 괴짜 철학자도 참가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고라 어디쯤일 겁니다. 그가 불같이 자기 주장을 되냅니다. 움직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엘레아의 제논입니다. Zeno was a philosopher who he was a pain for all the contemporary philosophers because he would go around arguing things that seemed ridiculous. And one of his arguments was that motion was impossible. 만물은 하나라서 세상에 빈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논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And he made the argument as follows. He said, imagine that you have a race, a foot race, between a very fast warrior like Achilles and a very slow tortoise. Et maintenant, je vous présente mon ami Achilles. Et le plus long, Tortuga. Okay, the tortoise is ahead of Achilles, and they start running. Eventually, Achilles will catch up to where the tortoise was.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도 그동안에 더 갑니다. 아킬레우스가 또 따라가면 거북이는 가만히 있나요? 이런 식이라면 영원히 못 따라잡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상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됩니다. 제논은 점점 기막힌 얘기를 풀어놓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는데 이렇게 한 발 한 발 달려도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선수가 저기 하얀 선까지 가려면 중간까지는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또 중간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식이면 거리가 아무리 짧아져도 그 중간을 먼저 가야 합니다. 움직임이 불가능합니다. 순간을 쪼개서 계속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무한이 있습니다. Greeks were scratching their heads because they had these infinite parts and they couldn't put them together and figure out that this actually means something. Once they saw there were infinite things, they threw their hands up and said, it's meaningless. 언젠가는 이 비가 그칠 것처럼 마라톤도 끝이 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죠. 끝이 분명한 이 시간 속에서 무한을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일일까요?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온 갈릴레오입니다. 종신형에서 가택연금으로 형을 감면받았습니다.
피렌체 근처 작은 마을에 갈릴레오의 마지막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 온 건 종교 재판을 받고 1년 만입니다. 계속 집으로 보내달라고 사정했는데 교회가 들어주지 않았죠. 갈릴레오가 살았을 때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침대와 소파 몇 개만 있던 검소한 집입니다. 여기가 갈릴레오의 방입니다. 아직 시력을 잃지 않았을 때 저 창문으로 딸이 있던 수도원을 바라봤죠. In questa casa Galileo ha passato, quando è tornato da Roma, un periodo difficile. Noi lo chiameremo modernamente depressione, che si è anche accentuata alla morte della figlia, che era una presenza femminile che lo sosteneva molto dopo la disperazione del processo. 이탈리아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 무릎을 꿇었고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일흔입니다. 망가진 몸으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글을 씁니다. 내가 옳다. 그들이 틀렸다. 지지해줄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심프리치오는 순진하고 좀 멍청합니다. 사그라도는 죽은 친구. 갈릴레오가 정말 좋아했죠. 그들은 지난번 썼던 책의 등장인물입니다. 세 사람이 나눈 대화를 들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민했던 이상한 바퀴 얘기입니다.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있습니다. 작은 바퀴 둘레는 큰 바퀴보다 작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바퀴를 굴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작은 바퀴가 그리는 궤적은 큰 바퀴가 그리는 궤적과 같습니다. 둘레가 다른데 왜 이럴까요?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정말 이 세상 모든 원들의 둘레가 같은 걸까요? 갈릴레오는 이 역설을 육각형 바퀴로 설명합니다. 큰 육각형 바퀴가 구를 때 작은 육각형 바퀴는 땅에 밀착하지 않습니다. 점프합니다. 육각형에서 12각형, 24각형, 각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점프합니다. 간격은 더 좁아지죠. 그러다 선이 된 겁니다. Coincidere perfettamente nel movimento. 백지미가 매력인 심프루치오가 불평합니다. 원은 그렇다 치고 한가운데 점은 뭡니까? 심프루치오의 질문은 이겁니다.
가운데 점이 그리는 궤적도 원이 그리는 궤적과 같습니다. 점과 선이 같다니. 그들의 대화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큰 원과 작은 원이 같은 궤적을 그린다는 얘기. 그리고 점과 선이 같다는 얘기에 심프리치오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죠. 쪼갤 수 없는 점으로 어떻게 쪼갤 수 있는 직선을 만든단 말입니까? 선은 정해진 길이가 있습니다. 유한하죠. 선은 점이 무한히 모여서 만듭니다. 무한한 점들이 어떻게 유한한 선을 만드는가? 점입니다. 유한한 개수로 선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짝수로 선을 만듭니다. 점 4개. 이 선분은 반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홀수로 선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점은 쪼갤 수 없는 것이니 반으로 안 잘라집니다. 선을 만들려면 점이 무한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긴 선분에 무한개의 점이 있습니다. 짧은 선에도 무한개의 점이 있습니다. 어떤 무한이 더 큰가? 갈릴레오의 증명입니다. 긴 선분을 만드는 무한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짝수만 꺼내 짧은 선분을 만듭니다. 두 개가 서로 1대1 짝이 맞습니다. 자연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같습니다. 큰 것은 너무 커서 또 작은 것은 너무 작아서 무한은 정말 이상합니다. 갈릴레오는 말하죠. 무한의 세계에서는 크다, 작다 혹은 같다를 논할 수가 없다. 유한한 인간이 도달하기에 무한은 너무 멉니다. 그의 한계가 아니라 시대의 한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200년 후에나 나타납니다. 카린 리토 교수는 이 대학에서 수학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100년 전 이 학교의 교수였던 칸토의 삶과 학문을 연구하는 것도 그녀의 일입니다. Sie haben aber gesagt, das Unendliche hat etwas Geheimnisvolles und genau das hat es für mich auch. Ja, die Welt, in der wir leben, ist unendlich für mich, nicht bis ins Letzte wirklich begreifbar, aber wir alle sind in der Lage, uns damit auseinanderzusetzen.
무한과의 씨름. 이 시대에도 무한은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칸토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무한이야말로 신의 영역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까? 신의 얼굴을 보기로 합니다. 시내에 그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Ja, das ist das Haus, das Georg Cantor in den 1880er Jahren für seine Familie, für seine Frau und seine 6 Kinder gebaut hat. Sie sind 1886 in dieses Haus eingezogen und Cantor und seine Familie haben hierin gelebt. 그는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의 친구와 결혼한 뒤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무한을 만나면서부터 달라지죠. 수의 세계, 끝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무한의 세계. 칸토는 그걸 셉니다. 갈릴레오에게서 힌트를 얻죠. Galileo said, I should say that two sets, two collections of things are the same size if I can put them in 1-1 correspondence. And then he said, hey, there's just as many even numbers as there are whole numbers. But Cantor said, and that's right. It does tell us that, and I'm going to say it's right. I'm going to stick with that. 무한에 가기 전에 유한을 알아야 합니다. 버스 안에 빈 좌석들이 있습니다. 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 좌석과 사람들 중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1대1로 앉혀보면 압니다. 사람이 의자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이 1대1 대응으로 무한집합의 원소를 셉니다. 유한집합처럼 크기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한으로 가는 길,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엄두가 나지 않던 길, 칸토가 갑니다. 자연수는 끝없이 계속되는 무한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을 불러볼까요? 먼저 짝수. 자연수 하나하나와 짝수 하나하나는 1대1 대응. 자연수 개수와 짝수 개수는 같습니다. 홀수는 어떨까요? 자연수와 홀수도 개수가 같습니다. Infinite sets, there's infinitely many infinite sets. And that started a whole big field of research. But he's just pursuing this idea of one-to-one correspondence. He's saying no matter how weird the results look, I'm going to say two sets are the same size if I can set up a one-to-one correspondence. And it worked. It produced this beautiful theory. 시내에 그 아름다운 이론을 기록해 놓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칸토는 분수를 세기로 합니다. 분수도 차례대로 줄만 세우면 자연수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 난해한 도형이 수학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칸토가 남긴 말이 힌트가 될까요?
분수를 줄 세운다. 칸토어는 무모해 보이는 이 일에 도전합니다. 먼저 분자가 1인 분수들을 나열합니다. 끝없이 계속되죠. 다음은 분자가 2인 분수들을 세웁니다. 역시 계속 이어지겠죠? 그 다음은 3. 이런 식이면 어떤 분수라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순서대로 줄 세우기, 이 화살표가 답입니다. 무질서해 보이던 무한개의 분수가 일렬로 줄을 섰습니다. 분수를 자연수와 1대1로 대응시킵니다. 짝을 이루지 못한 원소는 없습니다. 자연수의 집합과 분수의 집합, 크기가 같습니다.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그동안 무한은 번번이 그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1대1 대응으로 칸토어는 그 문턱을 넘습니다. 무서워서 못 갔던 곳, 우주의 끝, 그 밖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칸토어는 이 논문이 닫힌 세계의 문을 열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합을 통해 본 무한, 이 논문이 베를린 대학으로 가는 발판이 될 거라고 기대하죠. 들떴을 겁니다. 이전에 안 풀린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갈릴레오가 막혔던 문제. 긴 선분과 짧은 선분의 점들, 두 개의 집합은 같습니다. 정사각형 안에 있는 무한개의 점들과 직선 위에 있는 무한개의 점들도 같습니다. 이 이파리 위의 점들이 지구 전체의 점들과 같습니다. 무한의 세계에서는 부분도 전체만큼 풍요로웠습니다. Sich überlegt hat und unter diesem Widerspruch hat er sehr gelitten. Ja, und hat natürlich versucht, dagegen anzukämpfen und in der Zeit vor 100, 120 Jahren, das ist nicht anders als heute, wenn man in ein mathematisches, ein wissenschaftliches Streitgespräch kommt, dann kann das schon mal sehr heftig werden. Und das hat auch seine Persönlichkeit ausgemacht. Er ist also ein sehr, kräftiger Streiter für seine Ideen gewesen. 논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대학은커녕 논문 발표도 어려워집니다.
29살 칸토의 이 무자비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40살 신경쇠약이 생깁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삶이 시작되죠. 베를린 대학으로 가는 시도도 계속 좌절됩니다. 정신이 무너집니다. Das ist eine Erkrankung, die einhergehen kann, oder ein Erkrankungskomplex, was einhergehen kann mit sehr gehobener Stimmung, sehr gedrückter Stimmung, mit sehr gehobenem, starkem Antrieb, mit sehr gedrücktem Antrieb, aber auch mit anderen Symptomen, wie zum Beispiel Wahnphänomene oder aber Hören von Stimmen. 언제 또 발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학계의 조롱, 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수학자가 아니다. 신의 대리자다. 무한에 쫓기는 사람, 또 입원합니다. Also er hat unter seinen depressiven Phasen sehr gelitten. Es gibt Briefe von Cantor, in denen er sich sehr traurig darüber ausspricht, dass durch eben diese Depression er sich nicht mathematisch genug konzentrieren kann, um seine Forschung voranzutreiben. Also er hat eben die Depression als Beeinträchtigung für seine Tätigkeit. 딱 맞는 단어를 찾을 때까지 지우고 또 지운 흔적. 자신에게도 수학에도 엄격했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신경을 가지고 그는 이제 실수에 도전합니다. 유리수, 무리수, 초월수를 포함한 더 큰 집합. 실수를 줄세워 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산의 세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실수는 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무한에도 크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칸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칸토만 무한을 봤습니다. 무한이 그를 삼켰습니다.